네,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판정법. 네, 진행을 맡고 있는 최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회 굉장히 핫했죠. 네, 뜨거웠어요. 재미도 있었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이제 세 분의 전문가에 의지해서 또 한번 내용을 파헤쳐 볼 텐데요.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행정과장을 맡고 계신 김정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서울신문의 민환 기자 아시죠? 허백윤 기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백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크에서는 너무 이렇게 차분해 보이세요. 네. 현장은 열혈로 누비실 텐데. 네, 토크도 차분하지만 조목조목 해보겠습니다. 네, 검사 출신의 수사까지도 다 꿰고 계신 전문가시죠. 바로 김영민 변호사님 함께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 변호사님 식견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아닙니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거 CSI다 이런 별명도 제가 붙여놨는데요. 오늘도 또 굉장히 이제 흥미진진하게 유익하고 재미있게 한번 정치관계법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판정법 시작합니다. 네, 자, 2회의 내용 궁금하시죠? 지난 첫 시간에도요, 같은 맥락이었는데 비방과 흑색 선전에 관한 법을 우리가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1회에서 우리가 분석해봤던 것이 허위 사실 유포였죠. 그런데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바로 후보자 비방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보자 비방죄, 과연 이것은 무엇인지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그래도 머리에 지식을 넣었으니까 오늘도 이 김정은 변호사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흑색 선전과 비방, 그 큰 축으로 나눠진 것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죄가 있는데요. 네. 오늘 다룰 주제가 후보자 비방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허위사실 공표죄는 그 허위사실을 처벌하는 네. 내용이고 후보자 비방죄는 그 공표된 내용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후보자의 어떤 상대방의 명예를 깎아내리거나 사회적 네. 평가를 저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거나 하면 네. 그걸 처벌하는 내용이 후보자 비방죄입니다. 그래요. 이 두 죄가 모두 그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그 침해할 수 있는 그 후보자 선택권을 왜곡되게 만드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가장 크게 그 선거 범죄에서 중요한 범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분들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내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학력을 부풀려서 허위 기재를 했는데 이게 처벌받은 사례도 다뤘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후보자가 전과가 있다. 그럼 그 전과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 비방인가요, 아닌가요? 그거를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마다 이제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파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선거운동이 막 과열돼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걱정하고 있는 마타도어, 네거티브, 이 흑색 선전 이런 것들이 난무하다 보면 상대의 약점을 좀 막 극대화하고 싶은 혹은 이 경쟁 후보나 혹은 일반 유권자를 하더라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너무 알려지지 않았어. 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 막 이런 이제 욕망들이 충돌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현실에선 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선거 때마다 네거티브 선거전이 아주 지나칠 정도로 그렇죠. 과열이 되는 양상이 보여지는데요. 이게 통계로도 좀 드러나는 게 네. 그 경찰이나 어떤 선관위에 단속으로 적발된 사람도 있지만 갈수록 뭐가 늘어나냐면 상대 후보와 후보자 간의 고소 고발전,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해서 걸리는 게 아니고 네네. 그 비방에 대해서 서로가 고소고발을 하면서 네. 사실인지를 다투는 그런 통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맞고소도 많이 나오죠. 네네네. 네. 그렇다면 이런 경우를 정말 하나하나 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김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제대로 우리가 뜯어서 처벌할 것과 혹은 또 이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과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선거 과정이 혼탁해지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우리가 판정법 아닙니까?
그 판례와 사례를 통해서 한번 꼼꼼하게 뜯어보도록 하죠. 좀 어떤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 공표죄 모두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그 범죄인데요. 유권자분들이 좀 알기 쉽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지난 시간에도 다뤘던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의견이나 가치 판단 그런 것이냐 혹은 사실에 관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두 죄 모두 그 구체적 사실이 유권자에게 전달됐을 때 이 처벌이 되는 경우인데요. 제가 우리 평론가님한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려워요. 병역 기피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뭘까요? 의견 판단일까요? 아니면은 뭐 사실일까요? 만약에 병역 기피자는 공직을 맡아선 안 된다고 이 연사 주장합니다. 네. 이러면 처벌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표현에 맞습니다. 따라서. 예. 그러니까 판례에서는 지금 사실의 적시에 대해서 뭐라고 설시를 하냐면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고 또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따라서 입증이 가능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것처럼 병역 기피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이것은 그 의견에 불과한 것이라서 이거를 비방으로 규율하기는 어렵고 대신 만약에 A 후보자는 병역 기피자다. 이러면 이것은 A 후보자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죠.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만약에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지만 뭐 후보자의 어떤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규율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네. 이게 참 애매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사회적 인식이나 우리 유권자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허 기자님? 네, 그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정치적 의견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 아니냐. 네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까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풍자라든가 어떤 패러디 뭐 비슷하지만 요새 많죠. 예,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의견 다만 어떤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을 때 그럴 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게 걸면 걸리는 법이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헌법 소원으로도 몇 차례 제기가 돼서 2013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네. 판단을 한번 했어요. 근데 그 재판관이 9명인데 9명 중 이제 과반수가 되면은 합헌이나 뭐 그 헌법 불합치냐 그렇죠, 결정을 그렇죠. 하게 되는데 2013년에 실제로 9명 중에 5명이 이제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는데 나머지 4명이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해서 이게 이제 위헌 그 결론은 나지 않고 네. 결정은 나지 않고 그냥 아직 그 합헌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5명 재판관의 의견을 들여다보면 그 공직선거법 251조에 그 후보자 비방죄 이제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이 법 조항의 취지입니다. 근데 너무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우리 평론가님이 워낙 네네. 유명하신 분이셔서 네. 예를 들어 10년 뒤에 어디 총선에 나가실 수도 있고 어머나. 뭐 대통령이 되실 수도 있는데 네네. 사실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게 이 법에서는 기준이나 근거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예를 네. 들어서 뭐 내년 총선에, 그러니까 총선 1년 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지 말라 이런 근거가 없단 네네.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애매하다. 그리고 범위가 너무 넓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후보자 비방죄라는 거는 제가 그냥 아무런 선거와 관계없는 사람을 비방하면 그거는 일반적으로도 형법으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상을 더 촘촘히 해야 된다는 네. 주장이 있고요. 그 이번에 올해 3월에도 지금 같은 내용으로 의정부의 한 시민단체에서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네. 이제 현재 그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후보자 되고자 하는 자라는 네.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는 이렇게 설시를 했지만 그 지금 무수히 많은 우리 지금 선거법 규정 중에 예. 개념이 후보자라는 개념이 있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사회적 어떤 분위기에 형성돼서 저 사람이 그 입후보할 가능성이 보여진다라고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고 판단을 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는 그 법원 판결로 인해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개념은 좀 축적되어 있는 네. 상황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흔히 하마평에 올리기도 하고 네. 혹은 또 이 지역에서 누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제 또 추측 기사 같은 네. 걸 많이 쓰잖아요. 저를 이제 도마에 올려놓고 예를 드셨는데
저희 아이들 엄마가 선언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정치를 하려고 할 시에는 내가 모든 걸 다 터뜨리겠다. 이렇게 애들 엄마가 얘기했기 때문에. 뭐가 많으신가 보네요. 아유, 애들 엄마 한 10,000개는 갖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 선관위 방송을 통해서 표명을 하는 바이고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세상 일이. 정말 이 전혀 생각이 없었던 분이 나오기도 하고, 혹은 정말 그렇게 열렬하게 정치를 하고 싶어 했던 분이 또 어떤 일 때문에 접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니까요. 자, 그건 알 수 없지만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이 어느 정도 범주는 지금 축적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 사회에 또 경험치가 쌓여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중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것을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후보자 비방죄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축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충돌을 아까 이제 헌재에서 판결을 하긴 했지만 우리 법제도에서 그냥 방치 방임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우리 법제는 이것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김 변호사님? 제가 좀 아주 단순화해서 좀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허위의 사실이라는 건 그 자체로 문제가 있잖아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그래서 허위의 사실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처벌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진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아, 진실한 사실 중에서도 남을 비방할 때, 네. 비방하는 내용이 들어있을 때만 음. 이 처벌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네, 네. 거기서 일단 한번 줄어들고요. 예. 그다음에 비방하는 내용의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아까 무슨 알 권리라든가 네, 표현의 네. 자유 이런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또 역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그래요. 법률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허위 사실과 달리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비방하는 내용까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그것조차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돼 있단 말이죠. 훨씬 좀 제한을 하는 그러네요. 거죠. 법률 자체도 그렇게 제한이 돼 있고, 네. 실제로 법원에서 또 판단을 할 때도 그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좀 넓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실에 대한 얘기는 뭐 공공의 이익을 꼭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도 네. 법률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네. 법원이 그 공공의 이익을 아주 넓게 인정함으로써 아하. 표현의 자유와 이 조화를 네.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고 안심도 되네요. 아, 그렇게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후보자의 명예를 뭐 훼손했다, 비방했다라고 해서 무작정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다 따져봐야 되겠군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 다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모 후보자는 비방당했다, 이 법으로 처벌해 주시고 그럴 수도 있고, 재판부가 그렇지 않고 공익적인 이 공표였다라고 또 이제 볼 여지들도 있고, 변호사분들이 하실 일이 참 많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뭐 그것 때문에 네. 변호사들이 먹고 삽니다. 선거 때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관위도 먹고 삽니다. 아, 선관위도 네. 그렇죠. 문제가 있어야 해결하고 중재하고 조정하는 이제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영역이 이제 존재할 것 같은데, 아까 패러디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선거 때만 보면 SNS를 제가 쭉 올리다 보면 대부분 뭐 포스터 패러디. 옛날에 2000년대 초반 인터넷 등장했을 때부터요. 뭐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럼 그 라이언 일병에다가 꼭 무슨 이 정치인 이름을 네. 넣는 거예요. 뭐 땡땡땡 구하기, 땡땡땡 구하기. 또는 이제 그 시대에 굉장히 이제 흥행한 영화나 작품이 있으면 꼭 그게 이제 패러디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 그림 한 컷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례가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죠, 김 변호사님. 아마 잘 아실 만한 판례입니다. 네. 몇 년 전 좀 한참 됐죠. 그 모 당 대표가 그 괴한으로부터 한번 이렇게 테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칼로 이제 얼굴 테러를 당한 아이고, 적이 있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그 당 지지자가 아닌 그 상대 당 지지자가 그거를 패러디 포스터를 인터넷에 게시한 사안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게시를 했는데, 네. 한 가지는 그 테러가 그 당의 자작극이다라는 내용으로 포스터 정치 공작이다라는 포스터를 하나를 게시를 했고, 네. 인터넷상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에 있는 어떤 특정 후보자, 그 당에 소속된 특정 후보자가 그 당시에 열린 선거에 출마한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사건 때문에 인해서 오히려 유리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뭐 B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네. B 후보자가 그 사건 때문에 유리하게 그 선거의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 이 B 후보자가 되게 행복해하는 어떤 표정을 게시한
그런 내용을 담은 네. 포스터가 인터넷상에 게시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게시가 된 거죠.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 비방이 아니냐라고 해서 비후보자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제기를 한 거죠. 문제 제기를 했네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판단은 좀 재미있게 했는데요. 지금 언뜻 생각해 보면 비후보자에 관해서 뭐 행복해하는 표정을 그 패러디를 했고, 그리고 정치 공작이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비방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판례에서는 후보자 비방죄가 성립을 하려면 그 비후보자에 대한 비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 정치 공작 포스터는 비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서 비후보자에 관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후보자 비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그러면 비후보자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되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게시한 그 포스터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떤 사실에 관한 비방이 아니라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 풍자적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후보자 비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두 사안 다 후보자 비방이 성립되지 않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뭐 중간 의견, 평균점과 상관없이 예를 들면 이제 해당 정당이나 해당 후보자나 뭐 해당 당대표나 상당히 또 격분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법은 상당히 좀 이 표현의 자유를 좀 옹호한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시사만평이 메인스트리잖아요. 예. 그런 분위기인데, 그럼 이제 이 시사만평은 처벌하자고 들면 항상 매일 처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지금 이제 폭넓게 그 풍자와 어떤 희화화를 좀 보호하는 쪽의 결론이 아니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좀 그런 또 이 풍자의 영역이 더 활성화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허 기자님, 해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만 이렇게 패러디가 유행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경우들을 좀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 미국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랑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랑 선거 붙었을 때 아마 최근 대선이네요. 기억나실 겁니다. 뭐 엄청난 그 쌍방의 그 공방전도 굉장히 치열했고, 맞아요. 패러디물도 뭐 엄청 넘쳐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해외에서도 패러디물, 특히 선거 때 되면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재미있는 양상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후보자 비방죄 조항을 두고 너무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그분들의 의견으로는 그 우리나라가 그래도 해외에 비해서 좀 너무 지나치게 좀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실제적 악의라는 표현이 있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허위 사실인 거를 분명히 알고도 상대를 비방할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후보자 비방죄를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전문가들은 약간 민주국가에서 대한민국이 조금 엄격한 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보자 비방죄가 조금 엄격한 편이다. 심지어는 이제 이 법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 김정은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후보자 비방죄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마도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라는 좀 특수성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이렇게 서로 간의 그 허위 사실 이런 것이 좀 이렇게 민주주의가 급격히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적인 그 입법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형법상 명예훼손죄라는 부분과 모욕죄가 있기 때문에 패러디나 풍자가 자율적으로 일어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입법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법 테두리 내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겠죠. 법 전문가들이 판결을 할 때 법조문대로 이건 비방이다, 유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주셔서 좀 안심은 됐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허위 사실 유포에 비하면 이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아주 특별하거나 확실한 경우로 이제 소수가 되겠네요. 많지는 않겠네요. 아무래도 그 인증되는 경우의 수가 훨씬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되고 있는 살아있는 법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제 어떻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들이 또 사회적으로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이 후보자 비방죄는요,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제만큼이나 또 이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는 사안들이 숨어져 있을 것 같은데요. 김 변호사님 어떤 겁니까? 일단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물론 그 법적인 그 조문을 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지만 크게 먼저 그 적시한 사실이 그 말한 사실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이 과연 그 이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이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그 과연 그 공공의 이익으로 볼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 말한 사람, 그 적시한 사람의 행위자가 과연 그 동기가 무엇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인 건지 아니면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한 사적인 이익이 동기인 건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또 재미나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판례에서 어떤 후보자가 A 후보는 이제 그 표현을 그대로 이제 빌려서 네. 말씀을 드리면 A 후보가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그 소문을 이 자리에서는 입이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러면서 조강지쳐 버리고 잘된 사내가 없다. 아, 이렇게 얘기를 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공공의 이익이 있느냐? 네. 어떻게 보면 비방 같은 표현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공의 이익이 있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결론은 이게 좀 의견이 지금 한 문장과 두 문장이 결합된 상황이잖아요. 네. 첫 번째 문장, 그 입이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않겠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그 이혼을 했다. 결과적으로 이혼을 했다. 근데 두 번째, 조강지쳐 버리고 잘된 자식이 없다. 잘된 사내가 없다. 제가 갑자기 격한 표현을 썼네요. 네. 잘된 사내가 없다. 이 표현은 그 의견 표시가 네. 이렇게 결합이 된 두 문장이 그렇게 결합이 된 상황인데 그 판례는 판단하기를 부당하게 그 조강지처를 버렸다라는 부당하게 이혼을 해서 버렸다라는 표현 자체가 결국에는 이혼을 한 사실을 함축하고 있으니까 네, 네. 일단 사실에는 기반을 하고 있고 그럼 과연 이것이 그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공공의 이익인지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오래전 사생활 관련된 이야기고 또 그게 그 후보자의 비록 그 인품과 성향에 관한 정보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적 이익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내용인 즉슨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기 위한 그러한 사적인 이익의 그 동기가 더 강하다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라고 했던 판례가 있는 반면 네. 또 한 가지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또 한 가지의 판례는 또 어떤 A 후보자가 오늘 많이 나오네요. 그러네요. 네, A 후보자가 부인이 이제 병원을 하는데 어떤 그 병원을 하고 있는데 뭐 의료법상 어떤 위반 행위를 한 거예요. 위반 행위를 했는데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 A 후보자가 말하자면 뭐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부인이 벌금을 내지 않았다. 한 번도 안 냈다라는 발언을 한 거죠. 네. 그럼 이것도 그럼 후보자 비방이냐라는 판단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적시는 명확하죠. 네. 벌금을 안 냈다라는 팩트는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법원을 판단을 할 때 그러면 벌금을 안 냈다. 이것이 유권자가 알아야 되는 정보냐라고 하면 이것은 그 후보자의 어떤 과거의 행적 그리고 후보자의 자질 관련된 어떤 정보 제공으로 보아서 이것은 비록 그 약간의 사적 이익이 좀 다소 있으나 그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라고 보아서 이거는 또 후보자 비방죄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사례를 말씀 주시니까 이제 생각이 막 복잡해지기도 하면서 이 판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공감이 가기도 해요. 그분이 조금 아마 낯뜨거워서 뭐 부끄러워서 이런 표현을 쓰시지 않고 저 후보자는 이혼했는데 가정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전 정치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건조하게 표현했더라면 문제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네. 조금 이제 뭐랄까요 공격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 오버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표현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방으로 여겨질 수 있을지라도 그 적시한 사실이 일단 팩트고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나 내용 혹은 취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김 변호사님 이렇게 이해하면 큰 문제 없겠습니까? 아유, 변호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없어졌잖아요, 사시가. 변호사를 하셨으면 더 빨리 성공하셨을 텐데. 로스쿨에 가면 네. 오래 걸리죠. 젊은 학생들하고 네, 네. 공부하시고. 네, 그냥 평론가 할게요. 네. 그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바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네. 우리 형법 이 규정상에 보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이면 이제 위법성이 없다. 그래서 처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선거법에는
오로지라는 말이 빠졌어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상으로도 차이가 있고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법원에서 그거 해석할 때도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을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해야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공공의 이익이 주된 것이고 네.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거기에 뭐 사적 이익이 좀 관여돼 있어 상관없다. 네네네. 그런 정도인데 선거법에서 말하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넓게 인정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을 더 존중한다는 그런 네. 취지에서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할 필요가 없다. 좀 쉬운 듯하면서도 네. 어려운 말이에요. 실제 사례 적용 들어가면 사실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 원칙을 얘기하자면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고 그것이 상당성이 있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상당하다. 네. 그 사적 이익보다 아주 우월할 필요는 없지만 네. 우리가 뭐 그 정도면 우리의 알 권리에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정도라면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럼 아예 사적 이익이냐 공공의 이익이냐 이걸 뭐 무게를 우리 양쪽으로 측정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부등호를 이렇게 그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바로 앞에 계신 저는 허 기자님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뭐 캠프라든가 상대 후보라든가 혹은 지지자, 일반 유권자도 후보가 화가 나서 나에 대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비방하느냐라고 이제 걸면 걸 수 있겠지만 뭐 재판부가 잘 판단해 주겠습니다만 기자들이 후보 비방죄, 후보자 비방죄 많이 좀 대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기사 맞습니다. 쓸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선거 때 되면은 뭐 제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그 통로에서 이제 저희한테 정보가 실제로 넘어오는 경우가 되게 네, 많아요. 그래서 네. 이제 써야 하는데 당연히 이제 모든 취재와 보도의 이제 기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지만 누군가를 비방하는 목적의 기사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죠. 특히나 더 이제 사실관계를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자한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기자들이 아무리 제대로 된 사실을 썼어도 그게 그 사람을 어떤 그 명예훼손하는 또는 비방하는 목적이 됐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에 그다음에 이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을 상대방한테 무조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아니라고 부인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반론이 뭔지를 또 반드시 실어줘야 됩니다. 그게 빠지면은 사실 기사로서 그 후보자 비방죄에 그 대응을 하기 어려운 기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의 이익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무슨 뭐 재미있는 스캔들이라든가 뭐 자극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거를 좀 알리고 싶다. 단순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이걸 보도를 했을 때 그다음에 어떤 언론사가 이 후보자에 대한 이 공격 내용을 보도를 했을 때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는 공공의 이익이 되는지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사를 써야 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후보자 비방죄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파고들려고 했던 법의 실체에 대해서는 또 판례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이해가 됐어요. 자, 이 비방과 흑색 선전을 막기 위한 법 안에 지난 시간에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죄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후보자 비방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도 좀 논했지만 이 법의 이 존재 유무에 대해서 지금 뭐 어찌 보면 찬반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제가 쭉 살아오면서 헌법이 위헌 판결 나는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혼인빙자 간음죄가 사라졌고요.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또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최근에는 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진 않았지만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한다. 또 이런 판결이 나오기도 했어요. 후보자 비방죄 아까 우리 허 기자님 말씀 주실 때 9명 중에 5명은 이거 위헌이다. 4명은 합헌이다. 근데 우리가 6명이 정족수가 되는 거죠. 네. 위헌 판결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가 모자라서 아직은 살아있는데 앞으로 이 후보자 비방죄가 어떻게 될지 그 향방을 포함해서 이 후보자 비방죄 편에서 오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변호사님 어떤 말씀 꼭 첨언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그 입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현행 법 체제하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비방 흑색전전 지금 이 2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 맞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팩트가 아니라면 의견이나 이건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주장이나, 네. 하실 수 있는 거죠. 팩트가 있는데 그 다음에 문제되는 거는 팩트가 허위 사실이면 안 되는 거죠. 팩트가 사실관계에 대한 것인데 진실한 사실이 아니고 허위 사실이면 그거는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이 네,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허위 사실이 아니고 진실한 사실이다. 그런 경우에는 비방하는 이제 이런 내용일 경우에 그 경우에 공공의 이익이 또 관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또 처벌이 안 되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허 기자님은 네. 이 후보자 비방죄 좀 어떤 말을 이 법에 대해서 꼭 말씀 주시고 싶으세요? 마침 또 SNS나 인터넷 같은 게 활발해지면서 그 채널이 너무나 다양해지고 있고 맞아요. 또 정말 자유롭게 어느 방법으로도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국회에서도 실제로 폐지가 논의될 정도로 다소 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근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지표들이 조금 더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요 흑색 선전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마치 언론도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사를 쓰는 기자 입장에서 조금 더 사실관계 확실하게 확인하고 열심히 또 공익을 위해서 기사를 써야겠다는 네, 어떤 네.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아니, 허 기자님 같은 뭐 언론 쪽 기자분들은 크게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SNS를 쭉 보다 보면 그냥 이제 특정 정치를 한다는 것만으로 특정 또 정당이 후보라는 것만으로 이렇게 정말 이 보기 힘든 욕설들이 막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땐 또 마치 연예인들에 대해서 근거 없는 악플을 날리면 정신적 피해가 있는 것처럼 정치는 공익을 위해서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인데 뭐 이념 성향이나 정당이 다 다른 이유로 이렇게 욕을 먹으면 참 상처를 많이 받겠구나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꼭 후보자 비방죄가 아니어도 또 다른 방식의 어떤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들 이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이 김정은 변호사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후보자 비방죄가 분명히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자 비방죄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현행법 내에 이게 존재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취지가 후보자뿐만 아니라 또 후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의 과도한 인신 공격을 방지하고 또 그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또 더 나아가서 유권자들이 그 어떤 정보에 대해서 올바른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 차원이라는 취지를 고려를 해보면 뭐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걸 다 준수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이러한 취지를 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적으로 혹은 뭐 제도적으로 변화가 그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자, 변화가 필요하다. 다소의 이제 변화들은 좀 필요하다. 하지만 또 현행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취지를 존중해서 과도한 경우는 이 법으로 처벌이 되는 사례가 지금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의견이나 주장, 합리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 문제 없지만 정말 이 흑색 선전이라고 우리가 부를 정도의 후보자 비방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정말 대책 없는 비방, 비난, 욕설, 악플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건강한 토론이 활성화된다면 이 법은 그냥 스스로 사문화되고 나중에는 역사 속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과정을 겪지 않겠는가. 김 변호사님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말씀하셨는데 그 변화가 도래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판정법, 이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이 비방과 흑색 선전에서 특별하게 후보자 비방죄. 오늘 뭐 이 A부터 Z까지 아주 꼼꼼하게 다 털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면서 판정법 오늘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